안녕하세요 여러분. 하간미소 배움터 마라톤 독서 클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책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라이언킨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년이 온다 5장 밤의 눈동자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장은 광주 민주화운동 속에서 상처받은 인물들이 어두운 시간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느끼는지를 깊이 있게 다룹니다. 작가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눈동자를 통해 폭력의 흔적과 그 속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고통을 생생히 전달합니다. 특히 이번 장에서는 개인의 고통이 단순한 슬픔을 넘어 어떻게 기억과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장은 단순히 비극을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는 인간 존엄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통해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년이 온다 5장 밤의 눈동자를 시작하겠습니다. 5장 밤의 눈동자. 달은 밤의 눈동자라고 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은 17살이었다. 성희 언니의 옥탑방에서 노조 소모임을 마치고 옥상 한켠에 신문지를 펴고 둘러앉아 복숭아를 깎아 먹던 일요일 봄밤이었다. 시집 있는 걸 좋아하던 20살 성희 언니가 보름달을 보고 말했다. 그럴듯하지 않니? 달은 밤의 눈동자래. 모임의 막내였던 당신은 어쩐지 그 말이 무서웠다. 저 검은 하늘 가운데 얼음같이 하얗고 차가운 눈동자 하나가 침묵하며 그녀들을 내려다보고 있다. 그 말 들으니까 달이 무섭잖아요, 언니. 당신의 말에 모두 깨르르 웃었다. 세상에 너같이 겁 많은 앤 처음 본다. 누군가 말하며 복숭아 조각을 당신의 입에 넣어주었다. 어떻게 달이 다 무섭다니. 7시. 당신은 담배를 꺼내 문다. 불을 붙여 한 모금을 빤 뒤 딱딱해진 목을 천천히 돌려 근육의 긴장을 푼다. 20평 남짓한 2층 사무실에는 당신뿐이다. 창문은 모두 닫혀 있다. 8월 저녁의 열기와 습도를 견디며 당신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스팸 메일 2통을 방금 지웠고 새로 도착한 메일 1통을 아직 열지 않았다. 당신의 머리카락은 짧게 치켜 깎여 있다. 청바지에 군청색 운동화를 신었고 연회색 아사 셔츠는 팔꿈치를 덮을 만큼 소매가 길다. 셔츠의 등 위쪽은 땀에 젖어 진한 먹색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적인 골격이 작고 쇄골과 목이 가냘퍼 그 중성적인 차림에도 불구하고 예민한 인상을 준다. 당신의 귀밑머리를 적신 땀이 깡마른 턱선을 타고 흘러 셔츠 깃에 떨어진다. 인중의 솟은 땀을 주먹으로 닦아낸 뒤 당신은 메일을 연다. 2번에 걸쳐 천천히 편지를 읽는다. 마우스를 움직여 인터넷 창을 닫은 뒤 컴퓨터를 끈다. 모니터의 푸른색이 사라지고 캄캄해질 때까지 담배 연기를 거푸 삼켰다 뱉는다. 반쯤 탄 담배를 재떨이에 기대놓고 당신은 일어선다. 땀에 젖어 끈끈한 주먹을 청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는다. 밀폐된 사무실에 후끈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창문을 향해 걷는다. 사무실이 마치 광활한 공간인 것처럼 느리게 더 느리게 걷는다. 몸을 조금 움직였는데도 비오듯 온몸에 땀이 흐른다. 당신의 짧은 머리카락 속이 땀방울들로 반짝거린다. 창 앞에서 당신은 걸음을 멈춘다. 자신의 모습만 어둑하게 비쳐 보이는 유리에 이마를 댄다. 시원하고 축축하다. 인적 없는 캄캄한 골목과 회백색 가로등이 내려다 보인다. 당신은 유리에서 이마를 떼어낸다. 뒤편의 벽에 걸린 시계를 돌아보고 의심하는 듯 자신의 손목 시계를 한 번 더 확인한다. 7시 30분.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 소리 때문에 깨었지만 눈을 뜰 용기가 없어서 눈을 감은 채 어둠을 향해 귀를 세우고 있었어. 고요히 더 고요히 울리는 발자국 소리. 느린 춤의 스텝을 연습하는 아이처럼 반복해서 제자리를 딛는 두 발의 가벼운 울림. 명치를 죄어오는 통증이 느껴졌어.
공포 때문인지 반가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 마침내 난 몸을 일으켰어.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걸어가 문 앞에서 멈췄어. 방이 건조해 문고리에 걸어뒀던 물수건이 어둠 속에 희끗하게 드러나 있었어. 소리는 거기서 들린 거였어. 거기서 물방울들이 끝없이 떨어져 장판 바닥을 흠뻑 적시고 있었어. 7시 40분. 흰 라벨이 붙은 소형 공 테이프 3개와 휴대용 녹음기가 당신의 책상에 놓여 있다. 눈을 뜬 채 잠을 청하는 사람처럼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땀에 젖어 번들거리는 얼굴로 당신은 그것들을 들여다보고 있다. 윤이 처음 당신에게 연락해온 것은 10년 전 봄, 당신이 이 단체의 사무국으로 옮겨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대표 전화로 당신을 찾은 그는 성희 언니에게 연락처를 구했다고 했다. 그가 쓰고 있는 논문의 주제와 심리부검의 초점으로 삼았다는 시민군의 이름을 듣고 당신은 침묵했다. 생각해보고 전화드리겠습니다. 1시간 뒤 당신이 전화를 걸어 인터뷰를 거절했을 때 윤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듬해 봄 그가 보내준 논문을 당신은 읽지 않았다. 이제 10년 만에 다시 연락해온 그는 이번만은 꼭 당신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고 그냥 전화로 이야기하자는 당신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때 보내드린 논문은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당신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그는 조금 당황한 듯 했지만 침착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그 논문을 쓰면서 인터뷰했던 10명의 시민군들을 다시 수소문했고 그 사이 두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제 8명이 남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 중 7사람이 인터뷰를 허락해 진행했는데 10년 전에 발표했던 논문을 일장으로 하는 단행본의 말미에 그 녹취록을 실어 출간하려 한다. 듣고 계십니까? 그는 말을 끊고 물었다. 예, 듣고 있어요. 평소 전화를 받을 때의 습관대로 당신은 메모지를 옆에 두고 대화에 들어있던 10, 2, 8, 7과 같은 숫자를 또박또박 적어가고 있었다. 당시 여성으로서 구속된 분들이 여럿 있었는데 증언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증언이 있더라도 너무 간략해요. 고통스러운 부분은 거의 생략되어 있고 부탁드립니다. 임선주 씨가 이 책의 8번째 증언자가 되어주세요. 이번에 당신은 생각해볼 시간을 달라고 말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인터뷰는 못합니다. 감정을 담지 않고 당신은 대답했다. 그러나 며칠 뒤 윤은 이 휴대용 녹음기와 테이프들이 담긴 소포를 사무실로 보내왔다. 달필이라고 보기 어려운 조잡한 필체로 쓰여진 편지를 당신은 끝까지 읽었다. 저를 만나기 불편하시다면 증언 내용을 녹음해 보내실 수 있겠습니까? 편지 하단에 그의 명함이 클립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당신은 마치 아무도 뜯어보지 않은 것처럼 다시 편지를 봉해 개인 캐비넷 안쪽에 넣었다. 오래전 그 자리에 넣어뒀던 그의 논문을 꺼내 점심시간까지 숙독했다. 부록으로 실린 녹취록은 한 차례 더 읽었다. 동료들이 점심을 먹으러 빠져나간 사무실은 고요했다. 그들이 돌아오기 전에 당신은 논문을 읽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숨기듯 원래 자리에 넣은 뒤 캐비넷을 잠갔다. 8시. 이상하지? 단지 물이 떨어지는 소리였을 뿐인데 누군가 정말 왔던 것처럼 기억돼. 그 겨울 새벽 명치가 죄어드는 통증 속에서 생각했던 그 걸음걸이가 생시였고 수건에서 흐른 물로 젖어 있던 바닥은 꿈이었던 것 같아. 8시 10분. 당신은 녹음기에 테이프를 끼워 넣는다. 당신의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될 것이다. 추측의 단서가 될 만한 사람이나 장소 역시 무작위의 이니셜로 포기될 것이다. 녹음의 편리한 점은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뿐 아니라 지우고 싶은 부분은 언제든 지우고 다시 증언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윤은 편지에 썼다. 그러나 당신은 녹음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 휴대용 녹음기의 반들반들한 플라스틱 모서리를 마치 흠집이 있는 듯 확인하려는 듯 신중하게 손끝으로 더듬는다. 8시 30분. 공교롭게도 이 사무실에서 당신의 주된 업무는 녹취다. 간담회와 포럼의 녹음을 풀고 행사 사진을 기록실에 분류 보관한다. 중요한 행사들은 캠코더로 촬영된 뒤 쓸모에 맞게 서너 개의 편집본을 만든다. 모두 손이 많이 가고 빛이 나지 않는 일이다.
혼자 계획을 세우고 오랜 시간 실행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자연히 동료들에 비해 업무량이 많지만 야근과 주말 근무에 익숙한 당신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월급 대신 활동비를 받으며 금액은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지만 전에 몸담았던 단체는 사정이 오히려 나빴다. 서서히 죽이는 것들. 이 단체에 몸담은 10년간 당신이 다뤄온 자료들은 그런 것들에 관한 것이다. 반감기가 긴 방사능 물질들, 이미 금지되었지만 사용되고 있거나 앞으로 금지시켜야 할 첨가물들, 암과 백혈병을 유발하는 산업용 독성 물질들, 농약과 화학 비료들, 생태계를 파괴하는 토목 사업들. 윤이 가지고 있을 녹음 테이프들의 세계는 다를 것이다. 얼굴을 모르는 윤의 사무실을 당신은 상상한다. 그의 널찍한 책상을 상상한다. 그 위에 줄지어 놓였을 테이프들을 생각한다. 흰 라벨마다 그가 조잡한 글씨체로 적어 넣었을 이름과 날짜를 생각한다. 테이프에 비좁고 반들반들한 갈색 띠를 따라 육성으로 새겨져 있을 빠른 죽음들, 총과 대검과 곤봉, 땀과 피와 살, 젖은 물수건과 송곳과 쇠파이프의 세계를 생각한다. 당신은 휴대용 녹음기를 책상에 내려놓는다. 캐비닛을 열기 위해 허리를 구부린다. 윤의 논문을 꺼내 녹취록에 첫 머리를 펼친다. 그들은 우리에게 고개를 숙이도록 했기 때문에 트럭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한적한 언덕의 건물 앞으로 우리들은 끌어내려졌습니다. 얼차려가 시작되었습니다. 욕설과 발길질이, 소총의 개머리판이 날아들었습니다. 흰 셔츠에 헐렁한 양복 바지를 입고 있던 통통한 40대 남자가 더 견디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차라리 날 죽여라. 그들은 그를 애워쌌습니다. 정말 죽이려는 듯 곤봉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순간 힘없이 늘어져 움직이지 않는 남자를 우리들은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양동이에 물을 떠와 남자의 피투성이 얼굴에 끼얹고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는 반쯤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말갛게 식힌 턱과 뺨에서 연한 핏물이 떨어졌습니다. 평범한 강당 같은 건물에서 보낸 사흘 동안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낮에 시내에서 시위 진압을 한 그들은 저녁마다 술에 취한 채 우리에게 왔고 얼차려 중에 눈에 띈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맞다가 실신한 사람의 몸을 공처럼 구석까지 차고 가 머리칼을 움켜쥐고 벽에 뒤통수를 찧었습니다. 숨이 끊어지면 얼굴에 물을 끼얹고 사진을 찍은 뒤 들것에 실어갔습니다. 나는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절에도 교회에도 다닌 적 없었지만 이 지옥에서 나가게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놀랍게도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함께 갇혀있던 200여 명의 사람들 가운데 나를 포함한 절반가량이 갑자기 풀려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시민군이 조직돼 군인들이 작전상 후퇴를 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동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무작위로 석방자를 추려낸 것이었습니다. 다시 트럭에 실려 언덕을 내려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나이가 아직 어려서였는지 나는 궁금해서 미칠 듯이 궁금해서 비스듬히 고개를 틀어보았습니다. 내가 무릎 꿇은 곳은 마침 가장자리여서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바깥이 보였습니다. 아, 그곳이 제2대였는지 나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주말이면 친구들과 축구하러 가던 운동장 뒤편 언덕에 신축 강당이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 지난 사흘 동안 갇혀 있었던 겁니다. 군인들이 점거한 교정에는 사람의 기척이 없었습니다. 묘지처럼 고요하고 환한 길을 트럭이 달려가는데 잔디밭에 여대생들이 잠든 듯이 누워있는 게 보였습니다. 청바지를 입은 그들의 가슴에 노란 현수막이 덮여 있었습니다. 계엄 해제라고 굵은 매직으로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잠깐 스쳐간 그 여대생들의 얼굴이 어떻게 그토록 정교하게 기억에 새겨졌는지 모릅니다. 깜빡 잠드는 순간, 잠에서 막 깨어나는 순간마다 그 얼굴들을 봅니다. 창백한 피부, 담은 입술, 반드시 현수막을 덮고 누워있던 그 모습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턱과 뺨에서 연한 핏물이 떨어지던 눈을 반쯤 뜨고 있던 남자의 얼굴과 함께 도려낼 수도 없는 내 눈꺼풀 안쪽에 박혀서 9시. 당신이 꿈에 보는 광경은 이 증언자의 것과 다르다. 참혹한 시신이라면 당신 누구보다 많이 접했는데
막상 피가 낭자한 꿈을 꾼 것은 지난 20여 년 동안 서너 차례뿐이다. 대신 당신의 악몽은 차갑거나 고요하다. 흔적 없이 피가 마르고 뼈가 풍화되어 사라진 후의 어떤 장소다. 조금 전 당신이 창에 이마를 대고 내다본 풍경과 놀랄 만큼 흡사한 공간이다. 외등 갓의 바깥은 칠흑같이 검고 그 안쪽은 수은처럼 연한 회백색이다. 그 가로등 아래에 당신은 혼자 서 있다. 불빛이 비치는 곳까지만 안전하다. 어둠 속에서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상관없다. 몸을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 불빛의 동그라미를 빠져나가지 않을 테니까. 냉정한 긴장 속에서 당신은 기다린다. 해가 떠올라 원밖의 어둠이 사라지기를 기다린다. 갑자기 휘청거려서는 안 된다. 발을 움직여서도 헛디뎌서도 안 된다. 그러다 눈을 뜨면 아직 어두운 시각이다. 당신은 철제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머리맡에 스탠드를 켠다. 올해로 당신은 만 43세가 되었고 남자와 함께 살았던 것은 꼭 한 번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뿐이었다. 아무와도 함께 있지 않으므로 당신은 문 쪽으로 걸어가 서슴없이 형광등을 켠다. 화장실과 부엌, 현관까지 모두 밝힌 다음 미세하게 떨리는 손으로 유리잔의 찬물을 따라 마신다. 9시 20분. 누군가 출입문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에 당신은 일어선다. 허리를 구부려 논문을 캐비넷에 넣으며 소리쳐 묻는다. 누구세요? 당신은 문을 잠가놓고 있었다. 박영호입니다. 당신은 현관으로 걸어나간다. 문이 열린 동시에 두 사람이 합창하듯 묻는다.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두 사람 모두 웃음을 터뜨린다. 아직 웃음기가 입가에 남은 채 동시에 미심쩍어하는 눈으로 박 팀장이 사무실 안쪽을 넘겨다본다. 자그마하고 통통한 체격에 머리숱을 의식해 늘 앞머리를 길게 내리는 남자다. 월요일에 원전 방문하잖아요. 자료 중에 몇 개 빼놓은 게 있어서요. 박 팀장은 자신의 자리로 가서 가방을 내려놓고 컴퓨터를 켠다. 남의 집을 갑자기 방문한 사람 같은 변명이 이어진다. 내일 개인적으로 지방에 갈 일이 생겨서요. 아무래도 자료를 미리 챙겨서 따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과장되게 쾌활해진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불이 켜져 있어서. 문득 그가 말을 멈춘다. 그건 그렇고 사무실이 왜 이렇게 덥습니까? 그는 성큼성큼 걸어가 창문들을 활짝 연다. 사무실 벽에 걸린 선풍기 2대도 켠다. 열풍이 밀려 들어오는 창을 등지고 걸어오며 고개를 가로젓는다. 이건 뭐 찜질방이 따로 없네요. 여기까지 소년이 온다의 5장 밤의 눈동자 중에 148쪽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남아있는 페이지들도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장은 어둠 속에서 고통을 겪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광주의 비극이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계엄령 선포라는 긴장된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 권력과 시민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년이 온다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어른으로서 우리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과거의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가치와 교훈을 함께 고민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폭력의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인간의 존엄과 연대의 중요성을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일은 우리의 어른으로서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입니다. 내일은 6장 꽃핀 쪽으로를 읽으며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도 광주의 상처를 넘어선 희생과 기억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으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여정을 해주시는 모든 하감미소 배움터 구독자 여러분,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